자, 철학과 역사 6주차 좌절과 꿈입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혁명을 꿈꾼 사람들, 반역을 꿈꾸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끝내 평가를 받잖아요. 뭐 반역자다, 뭐 혁명가다. 그런 이야기들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긴 사람은 혁명가고 진 사람은 반역자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보면 이긴 사람에 의해서 그 진 사람이 이렇게 가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패자는 말이 없고 패자는 죽어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그 참 슬픈 게 있어요. 제일 슬픈 건 뭐냐면은 그들이 꿈꾸었던 그런 새로운 세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역사 선생이라는 게 늘 그런 생각인데 그들이 이겼느냐 졌느냐 이걸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버렸느냐. 지금도 우리 그 해방 직후에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처형당하고 공산당 빨갱이 이런 소리 들으면서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이 먼 훗날에 들었을 때 분단 정권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그냥 빨갱이다, 반역자다, 뭐 이러는 이야기들 속에는 이미 이긴 사람들의 이념이 들어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6주차 좀 됐으니까 이제는 이 반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역사 속에서 반역과 또는 좌절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의 이야기부터 대모항쟁 뭐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보면은 궁예부터 시작해서 한 6가지죠. 그래서 지금 쭉 한번 보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얼굴도 조금 죽이고. 자, 좌절된 궁예의 꿈입니다. 이 궁예에 대해서 뭐 여러분하고 한번 고민해 보겠는데, 여러분들 궁예 하면 다 외꾼눈이고, 뭐, 그죠? 애꾼눈이죠. 이때 눈이 찔려가지고, 그 애꾸가 됐는데, 그래서 이 경문왕의 아들이다 했는데, 실제로 뭐 경문왕의 아들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왕이 된 사람들은 자기 과거를 다 왕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또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항상 자기는 왕족과 연결된다는 걸 갖다 끊임없이 강조해요.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 족보 보면은 다 뭐 집안에 그 왕 아니면은 그죠? 그저 귀족들 또는 공신들 이런 사람들이 다 조상님 아닙니까? 여기 조상님 1번 조상님이 노비였던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경문왕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뭐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 격변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좀 중시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격변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승리가 됐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승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참 너무 이게 이 궁예가 다니기에 세상이 참 호족들이 다 장악하고 이제 지방마다 호족 세금을 내야 되지요. 이러다 보니까 늘 이 백성들은 이 중앙에 있는 귀족들하고 지방에 있는 호족들하고 이 속에서 백성들이 고역을 치르고 고통을 받고 있더라, 압박을 받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궁예는 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호족 세력의 근본부활을 몰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호족들이 너무 물론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라를 공격하고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지방의 호족들도 그죠 백성들의 중요한 수탈 대상인 수탈을 하는 주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궁예는 두 개의 적을 가지고 동시에 싸웠던 겁니다. 본래 두 개의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이 병가의 상사인데 두 개의 적을 만들면 골치 아픕니다. 고구려가 두 군데의 적을 만드는 바람에 중국이 쳐들어오면 신라가 도망가고 신라가 쳐들어오면 중국이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두 개의 적을 만들지 말라. 그죠? 요즘도 그런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중국과 사이가 나쁜데 미국과도 사이가 나쁘면 안 되는 것처럼 중국과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호족과 중황귀족 이 두 세력에 대해서 동시에 적을 줬다는 그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백성들의 편에는 들 수 있으나 혁명의 성공에는 대단히 취약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궁예는 역사에서 실패하게 되고 이 왕이잖아요.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이 간사한 중이나 죄인 출신의 비겁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렸던 사람이다라고 표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궁예의 가장 큰 자기 책사가 누구냐면 종간인데 종간. 이 소판 종관은 젊어서 중이 되어 힘써 간사한 짓을 행하였고 내군 장군 적부는 어려서부터 머리를 깎인 채 목에 칼을 쓰고 있던 죄인이었는데 말을 교묘하게 하고 아첨하여 용납됨을 얻어 모두 궁에게 총애를 받게 되매 절겨 참소를 행하고 어질고 착한 이들을 많이 모함하였으므로 죽였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체로 보면은 역사의 실패자들은 뭐냐면은 이제 가장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는 전혀 정권을 놓고 쟁패를 하다가 우열을 나누기 힘들 정도의 그 서로의 명분을 가지고 싸우죠.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그 패자는 항상 도덕적인 결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해서 졌다라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명분이라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이 진정한 명분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궁예예요. 궁예와 왕건이에요. 왕건은 그 중패 비사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잘 끌어모으고 겸손하고 뭐 이렇게 했고 이 궁예는 항상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자기 마누라도 죽이고 뭐도 죽이고 대부분 그래요. 제일 세상에서 남들을 깎아내리기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방의 도덕성을 건드리면은 가장 그 싸움에서 쉽게 이기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호도하고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극대화함으로써 승리를 잇는데 그만큼 좋은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 많은 이런 선거라든가 이렇게 정치에 보면은 끊임없이 정책이라든가 정강을 놓고 싸우지 않고 도덕적이냐 아니냐 가지고 싸우죠. 그죠? 뭐 누구는 뭐만큼 비도덕적으로 행동했느냐. 물론 실제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으면은 지탄을 받아야 되고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어요. 도덕성 문제. 결국 진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졌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실력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서 졌다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도덕적으로 부족한 것을 끼움으로써 완벽하게 승자가 완전히 전설로 남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우리 같이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는 수많은 이긴 사람들의 기록, 그죠? 이긴 사람들의 기록인데 사실은 이 고려사의 이 기록은 말이에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쓰니까 조선시대 유학자의 입장에서 궁예를 궁예는 다 미운 걸 봐. 중이잖아, 중. 그죠? 스님이잖아. 그러니까 불교니까 싫은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초적이라든가 이런 무례한 집단, 성리라든가 초적이라든가 이런 농민이라든가 이런 집단들이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사대부 입장에서는 조선 사대부 입장에서는 전혀 용납이 안 돼. 바로 이 점이에요. 그래서 그 궁예에 대한 묘사, 이런 궁예의 척근에 대한 묘사는 뭐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도덕적인 심판으로 끝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역사에다 옮기면은 이것은 제대로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행간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중이 되어 힘써 간사한 짓을 했다. 이건 누구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거 고려시대 당대 입장이 아니고 이것은 조선시대 초기에 이 고려사를 편찬했던 사람들의 입장인 거예요. 유학자들. 유학자들은 중이 불교는 싫으니까. 그 다음에 내군 장군 적부는 어려서 깎인 뭐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다. 결국은 이 적부와 종간이가 이 궁의 가장 큰 측근이었거든요. 결국 측근들이 다 형편없는 지체 낮은 놈들이고 지체가 낮으니까 행동도 무례하게 하고 그리고 뭐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간사하게 겨우 교원 영색해서 이렇게 힘 있는 자한테 붙어가지고 겨우 벼슬 발휘하면서 소신과 지조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인간들이다. 이것은 누구의 입장이냐? 조선의 사대부의 입장이 반영된 거예요. 사대부의 입장이 반영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궁에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죠? 다르게 지금 해석이 되어져 버렸던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이 궁예와 그 왕건의 두 세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호족 세력들은 지방을 장악하고 있죠. 초적 세력들은 숫자는 많아요. 농민들 뭐 이렇게 농민, 초적, 뭐 그죠, 죄인, 승려 이런 사람들. 근데 역사에서 호족 세력이 왜 승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호족 세력은 첫 번째 모든 글을 알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글을 알 줄 아는 사람이니까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보화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을 동원했잖아. 절에다가 각 그 선문, 구산, 오교 구산이라 그러잖아요. 구산 선문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다양한 정치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원을 받고 문자적인 인문학적인 지원을 받는 이 호족 세력이 글도 모르고 정보화 능력에 뛰어난 다수의 대중들을 지배하는 것은 어쩌면은 역사의 필연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반란은 의식과 뭔가 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갈 수 있는 정보 능력, 그 다음에 이념 이런 것 그리고 그 혁명을 이루고 할 수 있는 그죠? 지원 세력들이 광범하게 있어야 됩니다. 혼자 독불 장군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는 해가지고는 혁명이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후고구려의 집권 세력의 두 축은 신라 귀족은 제거했으되 호족 세력과 초적 세력을 얼마만큼 정치적으로 균형 있게 배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궁예의 과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심각하죠. 종간이와 적부로 대표되는 초적 세력하고 초적인 도적 세력들인데 그 다음에 왕건 최후를 이렇게 대표하는 이런 경주 지방의 호족들, 육두품들, 호족들, 귀족은 말고 저 지방 호족들 이런 호족들이 과연 어떻게 섞여 나갈 수 있을까? 뭐 결론적으로 섞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호족은 지방에서 모든 생산에 지배를 하고 있고 정보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집단이죠. 호족 집단은. 그러나 초적 집단은 모여서 뜨거운 열기만 의기와 저항감, 반항심 이런 거로 뭉쳐져 있는 집단이에요. 이 두 집단을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결합하고 싶어 하는 이 궁의 고민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궁의 꿈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궁의 꿈은 후삼국의 통일 이런 게 거창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호족 세력하고 초적 세력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가지고 서로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려면은 호족과 초적과 이 두 세력보다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궁예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궁예는 바로 미륵불을 자처했던 겁니다. 궁예가 미륵불을 자처하는 이유는 바로 호족과 초적의 이해관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초월자로서의
위치, 이게 궁예의 목적이죠. 그래서 미륵불. 그러니까 이거를 조선의 유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바보 같은 놈들이 뭐 저기 무슨 미륵불에다가 그 빈다고 저기 세상이 바뀌나? 예? 그 공명의 도를 잘 따라가지고 나라의 정치의 도를 왕도 정치로 해야만이 나라가 제대로 되는데 저렇게 저 왕이란 자가 네? 깎아머리 중 출신이 되어 놓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게 와가지고 지가 미륵불을 자처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그나마 저기 문사와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게 대하고 글 읽는 사람을 높게 평가했던 왕건만이 그나마 그 중에서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었다. 이렇게 가는 게 고려사거든. 그죠? 이게 고려사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 듭니까? 이 궁예의 고민이 느껴집니까? 이럴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겁니까? 한번 궁금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이 궁예라면 어떤 정책을 궁예는 결국은 미륵불로 갔어요. 그래서 미륵불에 가서 자기가 이제 이 철원에 있는 지금 밑에 보는 이 사진들은 철원에 있는 지금의 왕궁지입니다. 왕궁지에 이렇게 불상도 있고 했겠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철원을 왜 궁예가 왜 철원을 이 위치를 잡았을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본래 제일 중요한 것은 궁예가 정보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도가 되려면 가장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뭐든 간에 어떤 핵심에 가가지고 왕이 되려고 한다면 뭐가 돼? 교통이 좋아야 되죠. 교통이 좋아야 되고 물이 좋아야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교통이에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가장 신속하게 그 지역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수도는 대체로 보면은 어디에 있어요? 큰 강 옆에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수운을 하기 위해서. 수운이 뭔지 아세요? 수운이라는 것은 바로 물길입니다. 물길. 그래서 이 한강에다가 왜 태조 이성계가 한강을 했겠어요? 그 다음에 고려 왕건이 왜 예성강에다가 수운을 했겠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각 지역에서 오는 세금을 정확하게 장악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해외로부터 오는 무역을 갖다 무역성이라든가 중국에서 오는 아라비아에서 오는 상인들과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유력한 그런 포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궁예는 내륙으로 숨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근거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륙에서 싫었던 거예요. 개경 같은 이런 지역, 호족들이 바로 하고 그러니까 각 포구라든가 이런 중요한 거점은 호족이 쥐고 있으니 거기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오히려 우리 국토의 중앙 부분인 철원에 가가지고 그 철원에 그게 농사가 짓기가 좀 좋았죠. 유일하게 그 지역에 평야가 있어요. 이 철의 삼각지대가 대단히 그게 다 산지지만은 그 지역이 평야가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 도읍으로 하기에는 농사 짓고 도읍하기에는 참 좋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수운이에요. 수운. 그래서 평양도 대동강에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고려도 예성강에 있는 것이고, 조선도 한강에 있는 건데, 또 신라도 이게 지금 강이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형산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왕조는 강을 끼고 이렇게 물론 요즘은 뭐 많이 달라졌겠죠. 요즘은 꼭 뭐 강을 안 낀다 하더라도 뭐 수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반드시 수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점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불을 자처했는데 그래서 미륵이라는 게 관심법이죠. 관심법. 그럼 미륵을 왜 했을까요? 왜 저는 미륵을 하면 이게 이제 조선왕조 그 사람들은 좀 나쁜 놈들 바보 같은 쓰입니다 이렇게 했겠지만 미륵을 자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뭐냐면은 관심법이라는 게 미륵 관심법. 미륵 관심법이 뭐냐면은 50억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미륵님이 용을 타요. 우리 절에 가면은 절에 이렇게 대웅전에 용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습가래가 다 용이잖아. 자세히 보세요. 그 왜 대웅전에 습가래가 용이냐 하면
그 미륵불처님이 50억 년 만에 돌아오며 가지고 제대로 산 놈들 안 산 놈들을 구분해가 중생 중에 잘 산 사람들 제대로 산 보살행을 잘한 사람들은 용에다가 태워가지고 극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운송수단이에요. 은하철도 999예요. 그래서 은하철도 999처럼 운송수단을 태워가지고 극락에 가는 이런 거고, 미륵님은 50억 년 만에 한 번씩 와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중생들을 봐가지고 요놈은 도리천에 갈 수 있다. 요놈은 도솔천, 요놈은 번천,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천국 우리 불교에서 33천이죠. 33개의 극락에 골고루 선별해가지고 보내는 이런 선별사, 감정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미륵님은 극락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관심법은 바로 극락에 갈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적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호족의 마음을 알아야 됐던 궁예의 마음은 바로 미륵님이 되어야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해관계가,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극한적인 좌우 대립이 있고 보수 진보 논쟁이 있을 때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가장 가져야 될 건 뭐냐 하면은 바로 관심법이에요.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뭐냐 하면은 제대로 봐야 돼요. 뭘 아우성 치고 있는가? 야당이 뭘 아우성 치고 있느냐? 여당은 또 무엇을 주장하고 있고 뭘 하느냐?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우리나라의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런 나라에서. 마찬가지로 미륵의 존재라는 것은 그런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꿈을 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위민주의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너희들 초적 무리들, 호적 무리들 다 너희들 하는 짓들이 결국은 백성들의 등골을 짜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고 재산을 내놓아라. 재산을 내놓고 국가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재원들을 너희들을 염출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초적은 초적 나름대로 입이 뚜하고, 그죠? 초적은 초적 나름대로 입이 뚜하죠. 왜냐하면은 아니 뭐 저기 뺏다가 좋은 거를 줄 줄 알았는데 궁예가 위민을 내세우고 뭐 이렇게 하니까 궁예가 하루아침에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초적의 편인 줄 알았는데 초적의 편이 아니야. 그렇게 관심 들어가고, 또 호적 입장에서는 저자가 지금 우리한테 복종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한다는 이런 자기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호족들이 민중을 지배하는 데 대한 공포감, 그걸 흔드는 그 호족들이 이 민중들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흔드는 사람으로서의 궁예,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륵불을 자처하면서 이게 잘 되면은 100점짜리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미륵불인 척하면서 훌륭한 정치가가 돼야 되는데, 이 궁예는 미륵불인의 이 논리를 가져오는까지는 좋았는데 자기가 미륵불로 그냥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이 현실 정치에서는 자신이 미륵불이 되니까 혼자 왕따가 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독불 장군이 되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 위문주의는 그 당시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포퓰리즘으로 봤을 거예요. 포퓰리즘이고 이것은 바로 사회적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반역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적도 이 궁예에서 멀어졌습니다만 호족들은 더더욱 이런 질서의 와해를 두려워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 궁예를 제거를 해 나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위민적인 사람이었냐 하면 사졸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하고 상벌을 사사로이 하지 않았기에 무리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추대하여 장군으로 삼았다. 이게 바로 궁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백성의 입장에서는 호족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미륵님 뿐입니다. 또 호족의 입장에서는 미륵이란 절대적 존재는 자신의 영지를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두 개의 갈등 속에서 도덕성 여부로 결정을 받았던 겁니다. 결국은 호족 출신의 왕비인 강씨를 죽였어요.
왕비를 죽였다는 건데 이 왕비를 죽인 게 결정적인 거죠. 이게 빌미를 준 겁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빌미를 줬다. 광해군도 빌미를 하나 줬죠. 뭐냐 하면은 조선시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형제간에 죽이는 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의 유학자들이 있는 곳에서 어머니를 아무리 서모지만은 어머니를 폐위하는 것은 서궁에 유폐하는 이런 것은 폐륜으로 여겼고 이 폐륜은 왕으로서의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어떤 부분은 결국은 반정, 그죠? 궁의 반정이죠. 그러니까 왕건의 반정을 일으키는 왕건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명분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호족에 대한 미륵불이라는 왕권이 지나치게 강화될 것 같다는 호족 측의 고민들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왕건은 결코 궁예를 그죠? 궁예와 같은 노선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궁예처럼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궁예처럼 또 제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왕이란 귀족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연산군도 머리로 인수대비 할머니를 머리 받아버리는 바람에 쫓겨났죠. 광해군도 서모를 유폐했죠. 여기 보면은 궁예도 결국은 부인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대몽항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몽항쟁.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몽항쟁은 우리 이 몽고하고 전쟁을 한 30년 하는데 여러분들은 듣기는 참 좋아요. 뭐가 듣기 좋으냐 하면은 우리가 30년 동안 몽골과 전투를 하는 거는 정말 민족의 자존심으로서는 엄청난 그죠? 쾌거죠, 쾌거. 어떻게 그 대군을 실제로 그렇습니다. 몽고와 30년 전투를 할 수 있었던 나라는 고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고려는 끝까지 항복 안 하는 거야. 끝까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렇게 그 고려가 30년 동안, 끊임없이, 저항을 하게 됨으로써 이 고려는 덜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고려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몽고 침략 하에서 고려는 그냥 잘 싸웠을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몽항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몽고와 전투를 벌이죠. 몽고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몽고와 전쟁을 벌이는데 고려가 30년을 버텼다라는 것은 전쟁을 잘했다. 결과적으로 잘한 거죠. 그죠? 아마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몽고와 그렇게 싸워가지고 끝까지 버텼던 나라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고려는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원종이 쿠빌라이를 만나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이 고려시대 사람들은 대단히 성격이 아주 자유분방하고 자주적이라서 먼저 이 중국에 가가지고 쿠빌라이와 만나가지고 쿠빌라이의 쿠데타를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쿠빌라이의 측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살아남아요. 만약에 그런 노력들이 없었으면 사실은 고려가 거의 원나라의 입성책동이라 그러는데 입성책동에 의해 가지고 거의 와해되었을 것이다. 입성책동 잘 안 써지네. 그 입성책동이라는 게 입성책동이라는 게 중국의 한 군현으로 포함되는 고려를 포함시키는 그런 전략에서도 고려가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몽고와 30년 전쟁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결국 우리 고려가 살아남은 원동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전투를 잘해서 살아남았다기보다는 전쟁을 잘 운영해서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전쟁을 운영하는 당사자가 유례없이 민중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강화도로 다 정부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 몽고군의 퇴로에서 몽고군의 길목에서 그들을 게릴라 공격을 한 것은 대부분들 지역 민초들이었어요. 처인성 싸움, 이게 용인에 처인구에 보면 처인성이 있는데 여기의 싸움도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스님들이라든가 일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민병대를 이끌고 있다가 이렇게 그 살리타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게 김윤우가 활을 쏘고 해서 격퇴를 한 전투인데요. 그러니까 이 몽고군의 최고 사령관을 죽였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거죠. 이거는 일제시대가 일제시대란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죽였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소서 행장을 죽였다는 고니시 유키나가 가등 청정일 정도를 죽였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면 정말 대단한 싸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김윤호가 처인성 전투에서 이 사람이 승려였는데, 이 김윤호가 살리타이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한 번 더 전투를 해요. 어디서 하면 충주성 전투에서 하는데, 이 처인성과 충주성에서 두 군데에서 처인성에서는 2개월 동안인가 몽골을 막았어요. 이 충주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용인이 요 정도 있는데, 이 두 라인이 보면은 이 용인 라인은 이게 지금 경부 고속도로로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경부 고속도로로 내려오는 길이고, 그죠? 경부 고속도로 왔다가 여기 대구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옛날에는 이 몽고군이 쳐들어온 거는 라인이 말이에요. 이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라인이 이렇게 충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라인이 하나 더 있고, 오른쪽으로 한번 좀 더 가가지고 원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세 가지 루트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지금의 경부철도, 경부고속도로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오고, 주도적으로는 이 우리 문경세제길, 이게 이 조령길인데, 조령길하고 중령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추풍령길, 요거는 우리는 추풍령길, 이건 근대사에서 이 추풍령을 넘어야 되는 거고, 이 충주에게는 문경세제 조령이거든요. 오른쪽에 원주 밑에는 그거예요. 중령이에요. 중령이고 여기는 조령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령으로 넘어오는 이 원나라 군대를 격퇴한 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세 개의 라인 가운데서 이 오른쪽이 중앙선, 지금 오늘 이번에 중앙고속도로가 있는 이 라인인데, 중앙고속도로에서 이 원나라를 막은 사람이 원충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원충갑이 원주 원시인데, 그래서 원주 원시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 원주 원시가 일족들이 여기에 그 치악산 근처에서 이 일본이란다. 원나라 군대와 전투를 벌여가지고 원충갑이라는 사람이 격퇴를 벌였고, 충주에서는 누구예요? 김윤후, 이 처인성 싸움에서의 근데 왜 처인성 싸움하고 이 충주성 싸움은 우리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제대로 역사와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과 함께 역사를 봐야, 그래서 철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만 보면 그 사료 하나 가지고 책 2권도 쓰는 사람도 있어. 우랄산맥까지 땅이 갔다는 동 해가지고 회개한 소리 하고 이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처인성 이런 거 있잖아요. 충주성이 이렇게 영웅이잖아요. 적들을 어마어마하게 물리치고, 우리 역사에서 강감찬 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김윤호 장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호 장군에 대해서 전기 하나 제대로 없잖아요. 여러분 처인성 전투는 알고는 있지만 이순신 장군만큼 그렇게 유명하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윤호 장군은 거의 이순신급에 버금가는 장군이에요. 저하고 같은 김실에서 그런 거 아니고, 김윤호 장군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김윤호가 여기서 살리타이를 죽이고 몽고군을 충주성에서 격파하면서 예봉이 꺾였어. 그래가지고 몽고가 더 이상은 고려를 점령하는 것보다는 고사작전으로 가요. 이 이후에 고사작전을 하기 때문에 고려를 말려 죽이는 거야. 계속 칠차 말차고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면전으로 가는 부분을 이 김윤호가 충주성에서 격퇴를 하면서 막았지요. 살리타이도 쳐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가 앞으로는 국지전으로 변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가 한숨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한숨을 돌리는 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김윤우는 나중에 고려가 원나라와 화친을 맺잖아요. 몽고와 화친을 맺을 때 이를테면은 임진왜란은 이후에 화친을 맺어도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권이잖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니까 조선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나쁜 놈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고려가 원나라와 싸워서 승전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승전한 사람이 고려인데 원나라하고 친해지려니까 의도적으로 김윤우를 역사에서 배제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역사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예의 간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싸움의 주역들이 대체로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애국, 애족 이거 아니라니까. 내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신라 불교가 호국 불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호국 불교가 말로는 나라를 지키는 호국 불교가 아니고 결국 뭐예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경유착하듯이 정종유착하는 것이 바로 호국불교라는 거예요. 그거를 뭘 자랑이라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뭐 호국불교의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대중불교보다는 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극락을 보내주는 이유, 극락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호국불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몽항쟁 30년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걸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광군보다는 민중 중심의 게릴라전을 벌였는데 그렇다면 이 게릴라전을 벌였던 사람들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게릴라전을 벌이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 되나? 이유를 깨치고 이유를 모르면 이유를 느끼도록 고민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나라 잘했다. 그 당시에 고려가 대단했다. 김윤우가 이겼다. 이런 것보다는 왜 김윤우가 역사에서 배제됐으며 왜 민중들은 광군을 대신해서 뭔 나라가 자기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게릴라전을 했느냐. 이 고려 민중들은 항쟁의 주역이 되었는데 이 이유가 뭘까? 이것을 아는 게 여러분들은 이 이유가 뭘까를 아는 것이 바로 이 공부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신분 해방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고려는 사는 곳이 다 신분이에요. 몸이 신분이 아니고 그 신분이란 말은 몸이 나눈다는 뜻인데 그 신분이 어느 지역에 산다가 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대부분의 지역은 중앙 귀족 세력과 친한 지방은 도호부야. 네? 지주부사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경, 대도호부, 지주부사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중앙과 결탁을 쫙 한 이런 지역은 세금도 적게 내요. 그리고 거기다 향교도 지어주고 향악도 지어주고 해가지고 그 향공진사가 와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뭐예요? 세금만 띠리따 내는 거야. 속현이 주현보다 다른 게 뭔데? 주현은 거기 향교도 지어주고 대성전도 지어주고 거기다가 박사도 파견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향공진사를 딱 하는데 진사를 배출해가지고 중앙에 국자감에 가가지고 국자감 진사들과 합쳐서 문과 대과를 해가지고 과거급제를 뽑는데 이 속현이나 이런 지역은 향소 부곡 이런 지역은 전혀 그런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민중들의 싸움은 바로 그런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에서의 해방이에요. 그 당시에 무신 정권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무신들이 신분이 낮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본래 출신들이 한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중들의 마음을 좀 알아. 그래서 이의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 망소에 난 김삼이 효심에 난 이렇게 이 지역의 농민 천민의 반란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요. 오히려 반란을. 왜? 자기가 살아봤거든.
그러니까 이 농민 천민의 반란이 일어날 때 오히려 결탁하는 무인 집권자도 나올 정도로 무인 세력들은 신분 해방에 대해서 자기도 당해봤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제일 큰 요구가 뭐라는 걸 알아요. 뭐냐? 이제는 신분제를 속지주의, 즉 내가 어느 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 노비가 되고 뭐가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산업공상 요 정도만 놔두자는 거예요. 대신에 지역은 그냥 지역으로, 그죠? 뭐 군현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지. 향소 부곡인에서 지역 자체를 신분 천민화. 오늘날에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죠.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강남에 사는 사람, 무슨 사는 사람, 무슨 사는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도 자꾸 이렇게 돈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아파트 문화를 가지고 줄을 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줄 세워지는 이 신분제. 그러니까 내가 이 동네에 사는데 우리가 부산에 그 당시에 동평현 속현이에요. 우리 동의대학이. 근데 거기는 향교가 없어요. 본래. 지금 향교는 지어놨죠. 본래 안 지어줘요. 왜? 속현이 무슨 향교가 있어. 그럼 속현은 뭐 하느냐. 주현인 거창에서 또는 양주, 양산에서 너희들 세금 내라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도 속현에서 뭐로 바뀐다? 주현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런 염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오면은 최씨 무신 정권은 농민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분 해방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몽고와 싸워라. 이거예요, 이거. 바로 최씨 무신 정권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머리가 좋았던 부분은 백성을 동원하는데 실제적인 공약을 내걸었던 거예요. 뭐냐? 너희들 신분제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약속. 그래서 적군의 모가지를 하나 베면은 너희들은 신분이 오른다. 이런 약속. 이런 약속들이 나중에 조선시대에도 이어져요. 임진왜란때도 이어지고.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대몽항쟁은 대단히 우리 민중들의 신분 해방 문제와 결탁돼서 이렇게 항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악산하고 충주 관노들이 그 김윤우 장군 도와가지고 충주성 싸움에서 승리했잖아요. 관악산의 초적들이 이 몽고가 쳐들어오면서 여기에 게릴라전을 벌였던 상황들, 그런 것들입니다. 팔만대장경 이렇게 활판. 이 팔만대장경 왜 만드느냐?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작아서 그러는데 팔만대장경을 접하는데 이거 뭐 때문에 이걸 하겠어요, 이거를. 그죠? 이 그 전쟁에 전국이 완전히 전화되어 있는데 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 불경이 무슨 법력을 준다고 팔만여장이죠. 이거를 전쟁 시간에 거기다 하나 무기나 만들지. 예? 왜 팔만대장경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무식한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팔만대장경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불교에서의 대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불교에 의해서 그 당시에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공적 조직이 지금 강화도에 정부에 가 있으니까 살아남아 있는 공적 조직이 불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이 불교의 공적 조직은 불교는 지방의 관과 조직보다 더 많이 무인 조직들이 감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만대장경을 조판함으로써 뭐가 있느냐 하면 부처님의 법력은 그거는 기본이고 부처님의 법력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불교를 전쟁에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알아야 이 팔만대장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한자 한자 만들 때마다 그 부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염원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염원을 뭐로 연결한 거냐 하면은 불교 조직 세력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만대장경을 만드니까 전국적으로 이걸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 만들어야 되지, 뗏목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찰들의 총 역량이 모여지면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각종 뭐가 만들어집니까? 팔만대장경을
지켜야 된다 해서 군사조직이 되겠죠. 8만 대장경을 유지해야 된다 한다면서 군량미가 만들어지겠죠. 또 그 다음에 법력으로 한다 하니까 군사 사기가 올라가겠죠. 8만 대장경은 어떻게 보든지 이것은 전쟁에 대단히 유리한 불교를 끌어들이려는 유리한 거고, 결국은 삼국유사 보면 삼국유사가 무슨 말로는 민족주의 민족의 자존심을 키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몽고와 항쟁을 또, 제가 보기에는 삼국유사는 전혀 일반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글로 안 적혀 있잖아. 한문으로 적혀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삼국유사를 일반 백성이 어떻게 읽겠어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만들어도 그거는 결국은 귀족 양반들이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념이 빈곤할 때 삼국유사를 만든 것이지, 그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강화도 삼별초 있죠. 이 삼별초도 어떻게 보면, 이 삼별초 이야기도 한 밤을 새는데, 삼별초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력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당대에 삼별초가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 삼별초에 반란이 일어나고 진도에서 제주도로 갔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오키나와까지 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모르는 이야기고요. 일단은 제주도에서 마지막 붉은 오름에서 김통정 장군이 마지막으로 전사하면서 삼별초가 1273년에 끝이 나는데, 이 삼별초의 이야기도 제가 보기에는 진도에 있던 삼별초는 조선 초기까지 계속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이게 정치 세력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 무인도에서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외구 행세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 고려 사람들이 외구 행세를 하면서 고려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바로 이게 삼별초가 지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해져요. 왜냐하면은 언제 때 다도해 지역이, 이 삼별초가 있던 다도해 지역이 조선왕조 시대에 왔어도 100여 년이 지나야만이 조선왕조에 편입이 돼요. 신기하죠. 조선 세종실록 지리지에 맹골군도부터 시작해서 몇 개 지금 세월호가 침몰된 그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거기서 관리를 보내가지고 했는데, 그 수많은 1004개의 섬이 신안 지역 아닙니까? 이 1004개의 섬 지역에서 대부분 왜구들이 많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1522년에 마침내 그 조선의 수군이 이 진도로 내려가요. 그 수군이 내려가가지고 진도에서 그 당시는 조도가 아니라 조도면인데, 진도군 조도면인데, 이 조도 앞바다가 지금의 세월호가 침몰된 곳이에요. 그래서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삼별초 때부터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도 지역에서 1523년에 대규모 전투를 벌여서 마침내 다도해 지역을 조선 왕조가 마침내 완성하는 거예요. 지배를 완성하는 거예요. 예?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별초가 이때 다 무너졌다라고 보는 것은 당연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 더 보여주면은, 지금 여원연합군이 이제 일본에 침략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당시에 일본의 그 호조 도쿠이무네라는 일본 쇼군이 지배하고 있었고, 이때 막부를 가마쿠라 막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나모토노시가 쇼군이었는데, 쇼군 대신해서 시쇼라 그러죠. 식겐이라는 식겐, 일본말로는 식겐, 집권이라고 하는 2인자 정치를 하죠. 지금도 2인자 정치 아닙니까? 천황 밑에 수장이 있듯이 쇼군 밑에 식겐이라는 거 있는데, 식겐이 미나모토시가 쇼군이라면은 식겐은 호조시였어요. 북조시라는데, 호조라 그래요. 일본말로는 호조시 중에서 도끼문에 북조시종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 집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고려가 몰래 이렇게 원나라 침략 사실을 알려줍니다. 야, 일본아, 너희들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원나라가 지금 우리 부산까지, 마산까지 와가지고 지금 배를 만들고 있고 너희들한테 곧 침략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일본으로 쳐들어가니 너희들 대비해라.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여원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때 고려가 일본과 어느 정도 내통을 했던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미가제, 그죠?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태풍이 불었는데 둘 다 침략이 실패를 했죠. 결국 가미가제 신풍의 덕분이다 해가지고 했지만은 이 당시에 고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일본은 초토화됐을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야, 그 고려가 우리를 침략했어? 그래, 너희들 맛 좀 봐라 해가지고 보복을 할 텐데 그 이후에 일본은 고려에 전혀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왜? 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고려는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 그 고려군이 가서도 그냥 칼 휘두르는 척만 하지 별로 안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사이가 좋아야 된다고 늘 생각했던 거예요. 일본을 적으로 놔두면 어떤 우리나라가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여진족들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고려나 조선의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은 지정학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교린 잘 봐주는 거예요. 교린 정책을 해야 돼. 일본이 뭐 이상한 짓 많이 해요. 그러면 봐주는 거야. 왜? 북쪽에서 내려올 때 일본 사람이 딴짓 하면 더 힘들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강화도 조약까지 온 거예요. 강화도 조약 때 1870년 강화도 조약 때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었는데 우리는 근대적 조약 맺는다 생각 안 했어요. 일본 사람들 하도 지랄하니까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좀 교린을 해주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막 그냥 너무 이렇게 근대적인 조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1281년에 있던 여원연합군의 일본 공격도 이거 알고 보면은 뭡니까? 이 고려와 일본이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원나라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줬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는 대몽항쟁을 하면서 약 한 2만 명이 지금 한복에 지금 춘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2만 명이 몰살을 딱 포위해가지고 하도 저항을 하니까 아예 그냥 개, 소, 돼지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춘천은 그 당시 인구가 2만 명이면 런던보다 큽니다. 런던보다 큰 대도시인 춘주를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였어요. 몽고가. 그래서 부모 얼굴도 확인도 불가해서 어린아이까지도 몰살시켰고 그래서 항몽기간 한 해에 평균 20만 명이 납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항몽기간 한 20만 명이 그 당시에 고려 인구가 한 300만 봤을 때 끊임없이 20만 명씩 잡혀가면 15년이면 다 잡혀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얼마나 참혹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삼국유사의 지필은 몽골과의 항쟁에 구국의식을 키우기 위해 했는데 백성은 대부분 뭡니까? 아직은 한문의 등에는 문명이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한글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한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고민들이 바로 이 몽고 침략 때 생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백성들을 너무 무식하게 놔두니까 전쟁을 할 때는 뭐 총알을 당길 줄 알아야지, 뭐 활을 쏠 줄 알아야지, 백성을 써먹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총도 쓸 줄 알고, 그죠? 활도 쏠 줄 아는 이러한 군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려니까 이게 한문 가지고 되나? 그러니까 이 뭐냐면 중국 사람은 자기는 자기 언어니까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하늘 천 따지 하는 사람들한테 그죠? 뭐 이렇게 중국말로 하는 이런 그 병법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글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전쟁을 이 몽고와의 항쟁을 겪고 국난을 30년 당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반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한글의 탄생을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래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중들이 게릴라전을 해서 몽고군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다. 30년 동안 싸웠다는 건데 이것만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그 농민들의 마음, 민중들의 마음은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속지주의적인 노비제 해체, 어느 지역에 산다고 아까 말했듯이 그런 향소부국 폐지, 백정의 확대. 이 당시에 백정은 농민이거든요. 조선시대 백정은 그 양수척이지만
즉 말해서 조선시대에는 도살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백정이라 불렀지만 고려시대에는 백정은 일반 농민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일반 농민에 편입시켜 달라는 이 염원, 그리고 노비 종부모부, 고려시대에는 다 아버지가 노비고 엄마가 노비면 누구 하는 사람이라도 노비면 다 노비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최소한 노비가 되는 데는 아버지가 노비고 엄마가 양인이면 그 자식은 양인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종묘법이거든. 종묘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염원들이 커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세 감면을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쌀을 그 당시에 1결당 18석을 생산하면 16적 구석이 지금 최소 생계비인데, 그죠? 세금이 약 6에서 7석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이 세금인데, 사실은 이 나머지 16.7석에서 7석에서 10석 가지고도 먹고 살죠. 작은 가족이면. 여기다가 또 뭐가 또 빠지는 거예요. 지주들한테 절반 떼줘야 되잖아. 귀족들한테. 그러니까 세금으로도 6, 7석 나가고 지주에는 절반 떼주고 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세 감면을 해달라. 왜냐하면 지주한테는 땅 달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 네 아니면 다른 사람 하라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자기 직장 상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주들한테는 말도 꼭 못하면서 국가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인재 발탁, 백성의 정치적인 욕구 해결 바람으로 신분을 넘는 관료 진입의 희망, 이해민 등 무신정권, 집권에 대한 경멸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재 발탁을 하게 되고 우리도 좀 일반 농민이나 이런 데서도 좀 하자. 신분도 하고 또 관료도 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지만은 몇몇만 그래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장영실 이외에는 뭐 뵙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의 정치적 욕구를 해결해 주는데 한계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결국은 최씨 무인 정권이 30년, 60년을 가게 된 원동력이 뭘까 내한테 물어본다면 바로 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노비 해방 방향으로 정책을 틀어가지고 몽고와 싸우게 하고 조세 감면을 핑계로 대면서 몽고와 싸우게 하고 너희들 인재 발탁한다 그러면서 싸우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관료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종래에는 문벌 귀족이라 해가지고 막 가문이 좋고 막 이런 그죠? 예? 골품제처럼 막 가문이 좋고 이런 그야말로 자기 땅도 가지고 하는 문벌 귀족이 딱 대장이었으나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무신 정권 때 이렇게 최씨 정권이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는 임금에게 나라의 관료형 귀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벌형 귀족이 아니고 관료형 귀족, 일명 권문세족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대몽항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아이고, 첫 시간인데 또 너무 길게 했네요. 잠시 쉬었다가 2부 하겠습니다.